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비교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처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비교 대상이 좀 기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정부 내내 그랬지만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 보수 이 진영에서조차도 굉장히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했던 정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도 있고 또 지난 이제 진보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이 차라리 좀 더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정부라든가 노무현 전 정부 이제까지 진보 정권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전 정부가 그래도 능력 면에서 가장 유능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사태를 임기 초반부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를 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전 정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도 열심히 뛴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임기 말에 A+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네 분께 제가 평가를 해서 잠깐 지금 합참 발표하냐고 약간 분위기가 오서는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지금 네 분께 평가를 각각 해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A 그리고 두 분은 B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취임 첫 주를 보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취임식 모습 그리고 그 직후의 행보가 굉장히 사실 대조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그 취임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그런데 다시 박 정부 당시에는 역죄 퇴제 구면인 7만 명이 국회 앞 광장에 모여서 취임식을 거행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안에 롯데엔더 홀이라고 그렇게 크지 않은 홀에서 300명 정도만 추정해서 조촐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뭐 저거는 상황이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요즘이 이 재보궐선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당장 취임을 한 상황이니까 약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은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취임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에 그 말이 많았던 오방랑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좀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는 도중에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하는 모습. 그래서 저 때부터 많은 사진과 뉴스가 나오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서민적 이미지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이런 평가가 계속 나왔어요. 자, 박수현 전 의원. 요 두 가지 제가 좀 대비돼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일단 확실히 다른 모습을 그리고 다른 느낌을 주긴 합니다. 우리 박선규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와 뭐 비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전제를 하셨는데 그래도 비교를 해주셨네요. 어쨌든 저런 새로운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좀 국민이 갈망하고 바라는 그런 어떤 시기에 저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기대의 비교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취임식 관련해서는 그 취임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식으로 쓰지 않고 취임 선서 행사다 이렇게 행자부에 이름을 붙였거든요. 취임 선서식 뭐 이런 그렇습니다. 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취임 선서로 취임식을 대신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식 취임식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좀 유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국민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굉장히 어수선한 나라의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를 향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내외적 선언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얼마 정도 지나서는 그런 측면에서 취임식을 한번 다시 준비해보는 건 어떤지 그리고 또 취임식에는 많은 그 외국의 정상들과 외빈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종합적인 외교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익을 위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형식이나 권위 이런 것들 측면에서 취임식을 바라보지 말고 어쨌든 필요하다면 뭐 저렇게 좀 성대한 취임식 또 짜임새 있는 취임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한다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빈들을 초청한 취임식이 한 추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마 행자부에서 이것을 굳이 그 문재인 대통령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명칭을 취임식이라고 할 것이냐. 그 결과 그 취임 선서 행사 이렇게 정식으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다면 취임식을 혹시 나중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아마 유보해놓고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일단 약식으로만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겠네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아마
뭐 국민들께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합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정부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정도는 아마 우리가 내실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주 행보 중에서 또 눈에 떴던 점은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인선 발표를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부분. 이거 확실히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첫날 행사 그리고 둘째 날 행사 때 청와대 직원들과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직원들과 직접 식판을 들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모습도 역시 전 정권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 해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 화제가 됐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재킷을 벗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장면이 아닌가 했는데 과거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편하게 좀 하십시오. 네. 자, 저 모습이 사실은 옆에서 이 비서진이 와갖고 옷을 벗기려고 한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보통 그렇죠. 이 정도는 내가 하겠으니까 건들지 말고 내가 벗겠다 해서 스스로 벗고 거는 모습이었거든요. 참 누구나 하는 장면이지만 과거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얘기를 해보자. 이종훈 평론가께서 질문 드릴게요.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본인을 이 전담했던 마크맨 기자들 그리고 예. 청와대 출입 기자를 부른 한 60명이 네. 같았다는데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마크맨만 아니고 마크 우먼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여성 기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이제 운동복 차림으로 이제 어저께 사실은 청와대 관저로 입주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원동에서 퇴거를 하시고 이제 입주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퇴거를 이제 하신 거죠. 하시고 그 기자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이제 나중에 입주는 이제 청와대 관저로 돌아가신 이제 그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어찌됐건 뭐 기자들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좀 고생들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고생한 것을 좀 치하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그 등반을 한 거죠. 편한 옷차림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 또 이제 가서 구내식당으로 또 예, 이동했더군요. 삼계탕으로 삼계탕으로 이제 기자들과 다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어저께 이제 보여졌는데요. 예.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런 것을 가졌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소탈한 그런 이제 대통령의 모습인데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색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모습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다 대통령과 좀 어울리는 기회가 과거 정부에도 좀 꽤 있었긴 했어요. 그러나 직전 정부에서 너무나 없었다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소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청와대 등산을 갔다 온 기자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그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배식.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과거 청와대 시절이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텐데 기억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런 기자들하고 저희도 등산도 같이 했었고 다 기억납니다. 비교의 대상이 사실 아까 오방락 얘기도 그렇고 또 옷 벗고 입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극단적 사례하고 극단적 사례기도 하고 여성 대통령과 남성 대통령의 차이도 있고요. 결과를 가지고 과거 이런 것 다 문제 있었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 오방랑 기획도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그러고 다들 평가를 했던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저런 소탈한 모습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저런 모습들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도 저리 했고 다른 대통령도 다 저리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일주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짚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넘어갔는데 합참에서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맞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중요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북한의 김정은 이 도발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저렇게 도발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런 김정은을 앞으로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김정은을.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지 못한 분들은 가장 큰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지금 사드 문제도 걸려 있고 네. 다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 그 얘기했습니다. 취임식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북한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표단이 대통령 취임 행사에 축하 사절을 북한에서 보낼 수 있다. 그러니 보낼 테니까 한 가지만 해줘라. 한 가지가 뭐냐. 우리 북한이 그래도 도와줘서 당신 대통령이 됐으니까 감사 편지 하나만 써줘라.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엄청난 일인데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온다는 거는 좋지만 도대체 감사 편지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쪽 얘기가 우리가 비방을 세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당신 대통령 되는데 방해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더 좋은 거다. 그래서 감사 편지 써주면 보내겠다. 그랬을 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오는 것인 온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 감사 편지는 결코 써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못 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중국에 정상들을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또 여러 차례 북한에서 또 제안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조건들을 붙여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될 겁니다. 취임식을 별도로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오늘 아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빠르게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아까 지금 저희가 잠깐 현장 연결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새벽에 갑자기 예상치 않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NSC를 긴급하게 여러 대책을 했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자, 저희가 취임 첫 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만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금 짚어야 될 대목들을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각 인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 국민 추천제를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추천하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국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걸 인선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백종원 변호사가 네. 국민 추천제가 무엇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거쳐서 뭐 장관 후보자나 뭐 이렇게 다 임명을 하고 이제 국회에 가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국민 추천제라는 건 국민 10만 명 이상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인사를 검토해서 나중에 이제 좋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 사람 10만 명 이상의 이제 서명을 받은 사람을 좀 고려해 보겠다 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인사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이것도 역시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완전히 이게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겠네요. 또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뭐 양쪽 당에서 다 거부를 했지만 뭐 유승민 뭐 경제부총리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 이상이 경제부총리를 앉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대쪽에 있는 분도 이 국민 추천을 소위 이렇게 징검다리 삼아서 들어오는 게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쪽 인사를 등용하는 데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두 개가 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좀 잘못하면 너무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의미로는 이 정권과 뜻이 다른 인사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거는 그 초기에 어떤 방향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거 따져볼게. 사실 현실 가능성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취임 즉시 취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 추천을 받아서 뭐 여러 명 10만 명 이상을 받으려면 이거 꽤 많은 시일이 필요할 건데 뻔한 건데 이종민 평론가께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시급히 내각을 지금 꾸려야 되는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좀 정밀하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또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하겠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민 추천제 얘기를 이제 국민통합 정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사실은 대선에 거의 임박해서 막판에 이걸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그래도 지금 촉박한데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 촉박한데 이게 시간을 제가 보기엔 뭐 못해도 2주, 3주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본. 그럼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이제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우려되는 대목들은 이런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혀 정말 수용하기 힘든 인물을 국민이 추천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장관에는 그래도 역시 좀 보수지향적인 인물이 좋겠어라고 생각해서 뭐 자유한국당 관련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다. 제가 좀 너무 예. 극단적인 사실은 이를테면 뭐 홍준표 네, 뭐 이런 홍준표 분들이 만약에 추천을 받게 된다면 예,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치게 또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걸 모아놓게 되면 뭐 일종의 섞어찌기 아니냐 뭐 이런 비난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정책의 코디네이팅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게 나중에 좀 곤란해질 수 있는 대목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공약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이 문제도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 제가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니까 박수현 전 의원께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약간 말씀하시기가 힘들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인선이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그다음에 경호실장. 총리 후보자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도 그렇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안보실장이 안보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듯이 오늘처럼 이게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보실장부터 먼저 지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선을 가는 게 아니라는데 지금까지 안보실장 얘기는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무슨 혼선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두고 있는 건가라는 약간 의아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우선순위를 다르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번 그 청와대 직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실의 부활과 안보실의 강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안보실이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인선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막강한 역할과 권한을 갖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그 깊은 고민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그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그 정무수석과 몇 자리를 오늘 발표를 하게 일부가 돼 있습니다. 일부 수석 자리가 지금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이후에 한 닷새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오늘 비공식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늘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향후 전국 구상과 인사안을 좀 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안보실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 맞고 또 강화된 것도 맞고 그래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 오늘같이 아침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경우에 과거에 없었던 신속한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대통령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5시 47분에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김관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통령 바로 7시에 NSC를 직접 그렇죠. 소집하고 본인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당연하고 든든한 나라인 것이 왜 이렇게 고마우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신중하게 지금 선택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 오늘 정도 더 대통령의 어떤 신중한 판단이 아마 있으면 아마 주초에 바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짝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잘 질문해 주셨어요. 더 이상 질문 드릴게 좀 제가 포장을 잘했는데 우리 박성규 대변인 그 포장을 뜯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지금 본인 의견 있으시다고 신청했어요. 안보실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인선보다 늦어지는 걸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중하게, 그만큼 의미 있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본인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안보실 강화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런 관련해서 국민 추천제 얘기가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 추천제 얘기 뭐죠? 국민 추천제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당신들 편끼리 하지 말고 당신들 편 아닌 다른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 써라 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통합인사라는 얘기거든요. 반대했던 사람도 반대층에 있던 사람도 같이 써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 추천제 얘기가 나오는 것일 거고 아까 이제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 국민 추천제가 이번 인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된다면은 앞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있을 모든 인사에 쭉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로서 간다면은 장단점 따져서 이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통합의 측면과 자기 편 챙기기 아닌 다른 편까지 살피는 이 두 가지가 결여된다면 이 의미는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안보실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 미국에서 지금 퇴임 이후에도 굉장히 좀 존경받고 어디 가든지 박수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임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조지 W. 부시.
이른바 보수당 정권, 공화당 정권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장관들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조지 더블 부시가 임명했던 장관을 안고 갔어요. 그게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도 오바마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을 그대로 안고 갔어요. 그리고 공화당 출신의 장관을 한 사람 더 임명을 했어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통합 인사라 그러죠. 예, 그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바마 2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척 헤글이라고 하는 공화당 인사를 역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갑니다. 근데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안보실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안보 부총리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강 안보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뭐 경제부총리도 있고 뭐 사회부총리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보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고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분을 정말 잘 뽑아야 되고 정말로 중량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안보 외교 분야 전체를 지금 통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의 그런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영도 쓰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만 짧게 보충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대통령 그 비서실장 밑에 있던 외교안보 수석 이것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안보실장 밑으로 이 차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흡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그 강화가 됐는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통적인 이제 국방안보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과 지금 새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외교도 안보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 우선 첫째 고민은 아마 전통적인 국방 안보를 잘할 수 있는 군 출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교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런 전문가로 할 것인가부터 우선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량을 두루두루 갖춘 잘 이해가 깊은 그런 인사를 좀 고민 끝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신중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임 첫 주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데 이제 안보 얘기까지 가니까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한 얘기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을 간 시간에 영부인이죠. 김정숙 여사께서는 관저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별명이 라면 영부인 이런 또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따져보는데 일단 요거 백 변호사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 등산을 갔고요. 김정숙 여사는 이제 홍은동 빌라에서 이제 관저로 들어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60대 여성이 민원인으로 와서 저희 국토부의 정경유착을 해결해달라고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그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그 사저로 그 정신없는 찾아온 상황에서 찾아와서 뭐 이 민원을 해결해달라.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아침부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니까 김종국 여사가 아니 왜 지금 그 무슨 일인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배고파한데니까 빨리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가라. 라고 한 겁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나도 밥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들어서 같이 라면 먹어요라고 해서 이제 이 민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민원이 얼마나 전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까지 김종국 여사가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 민원인 얘기로는 도저히 그 안에서 같이 먹기는 너무 미안하더라. 그래서 컵라면을 하나 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같이 먹진 않고. 근데 그 표정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민원인이 자기는 지금 뭔가 불만을 얘기하러 와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분이 이사 준비를 하면서 소탈하게 들어와서 라면 그 사발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이죠. 지금 그렇죠. 그 민원이라는 분이. 첫 대면 장면 아닌가 싶네요. 저게 이제 뭐 얘기도 김정선 다 들어주고 그리고 밥까지 얻어먹어서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 국민과의 소통의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면 영부인으로 아예 또 굉장히 또 그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좀 많이 받은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저 민원인은 뭔가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걸 해결해달라고 왔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를 들어준 거에 만족을 하고 만면에 미소를 짓고 다시는 저 사주지 않겠다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사실 저런 장면이 있었으면은 대부분의 이제 카메라들이 찍어서 영상이 준비될 텐데 굉장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서 그냥 뒷얘기만 전해지고 있고 영상이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더 좀 아쉽기도 한데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얘기요. 저거는 저는 그냥 연출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평소에 저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돌발이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돌발에서는 그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저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김정수 여사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 민원인도 좋았을 것이고 보는 사람도 좋지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사실 영부인께서 그 취임 선서식 때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영부인들은 이제 한복을 아주 근엄한 한복을 입고 가는 게 통상적인데 그때도 굉장히 발랄한 모습의 자켓을 입고 가서 그것도 회자가 꽤 됐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 방송이나 인터뷰 속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무 시절에 면회 갔는데 사실은 면회 가면 되게 먹을 것을 잔뜩 싸갖고 가는데 안개꽃을 들고 갔다.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또 반면에 이종훈 평론가 이거 좀 제가 뭐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릴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숙 여사가 담배와 관련돼서 뭐 에피소드도 좀 있었다면서요. 아, 예. 우선 이건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대학가에서 남녀 학생들이 서로 뭐 소위 말하는 맞담배질을 하고 뭐 이런. 뭐 길에도. 예, 그렇죠. 뭐 이게 일반적인데 저분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게 여성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감히 뭐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건 거의 보기 힘든, 피더라도 몰래 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두 분이 연애하는 과정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좀 이렇게 시험 삼아 담배를 이렇게 딱 꺼내 이제 물었다 그래요. 이렇게 남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원래는 피지는 않는데. 예, 피지는 않는데 딱 피니까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 남성들 같으면 당장 안 버려? 딱 이랬을 텐데 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뭐 당신이 선호하는 거라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감이 확 가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 반대를 했더라도 결론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당장 버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그랬다 그러면 그게 또 멋있어서. 아니 왜 버리라는 거냐? 아, 난 너하고 100년 해라 하고 싶다. 이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이 사람은 날 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론은 어찌됐건 같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라면 그냥 버리라 그랬겠죠. 난 당신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 예, 지금 예, 조금 전에 그 김정숙 여사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그 얘기한 김에 제가 좀 사실은 좀 관심 있게 봤던 대목이에요. 그 아까 면회 갈 때 군대 면회 갈 때 그 안개꽃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 징집당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강제 징집당해서 간 사람들이 군대에서 처한 상황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리 가봤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달림을 선임들로부터 당하다가 사실은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가 뭐냐면 가족들이 면회해가지고 먹을 것을 많이 풀어놓으면은 그 주변에 이제 못 살게 굴던 선임병들까지 사실은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그걸 기대를 했을 텐데 대통령도 안개꽃 사가지고 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야, 이 사람 참 세상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본인은 그랬다 그러죠. 보니까는 본인은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답답함, 바깥에 있는 동료들이 구속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갈등 그런 것들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이렇게 꽃이 활짝 폈고 꽃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라 그러고 갖다 줬다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 저도 그때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군대 생활을 경험했던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런 눈치 없는. 그러면은 혹시 도대체. 그 안개꽃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 인마 애인 연애 온다 그러더니 먹을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인마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아까 제가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주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처음에 쏟아지는 관심, 사랑을 김정숙 여사께서 좀 잘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에도 이제 관심 가지고 의미 부여하니까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나오는데. 근데 이 대목도 역시 좀 약간 좀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군대하고 옛날 군대가 달라요, 일단. 요즘 군대 뭐 이렇게 배고파서 뭐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옛날 군대,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군대 갈 때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가던 시절만 해도 군대 가면 누구라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어디 외박을 간다거나 또 누가 이제 어디 면회가 왔다 그러면 면회 갔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손을 이렇게 다 보게 돼요. 뭐 들려 있나. 예, 특히 이제 졸병 시절엔 더 한 거죠. 자, 특히 이제 동기들이 이제 많이 기대합니다. 아, 이 친구가 갔다 오면 뭐 먹을 거라도 가져오면 나는 면회도 안 왔는데
자, 그래서 아마 동기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손에는 안개꽃이 들려갖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애인 혹시 외국 사람이냐? 아니 저도 사실은 이 면회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제 추억이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첫 면회를 오셨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 아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네. 그럴 때인데 야 뭐 통닭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빈손으로 오셨어요 면회를. 오. 그래서 아니 여쭤보지는 못하잖아요. 도대체 예, 예. 먹을 걸 어디에 보따리 있는가 예, 예. 자꾸 눈만 찾는데 끝까지 못 내놓으시는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좀 특수한 부대여서 그 부대는 먹을 걸 가져가면 안 되고 그 부대에 가면 뭐 사서 아주 뭐 훌륭하게 먹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빈손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죠. 잊지 못하고 계신데 사실은 어머니도 마음 아프시겠지만 저도 지금 못 잊게 하도 서운해가지고. 지금 또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또 나시는군요. 그런데 저렇게 안개꽃을 들고 온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그 당시 뭐 결혼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도 서운함이 남아있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그때 느낌은 아마 솔직한 얘기는 헐 아니면 철없는 아내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향후에 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죠. 그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김정숙 여사의 지금 잠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도 기대치가 참 높아졌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요거는 저 백성훈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김정숙 여사의 굉장히 어떤 미담 같은 얘기를 저희가 쭉 소개 좀 했는데 사실은 그에 비해서 좀 이 점은 아쉽다. 아니면 향후에 뭐 그 아쉽다가 아니라면 향후에 이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정숙 여사는 이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네. 호남 특사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남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갔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굉장히 취약했다. 이번에 예. 물론 뭐 김정숙 여사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호남에서 굉장히 압승을 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럼 김정숙 여사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인 내조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일단 끝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가 너무 활달하다 보면 너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나서다가 그게 한국 정당에서 좀 반할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행보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런 좋아하는 모습을 환호하는 건 넘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넘치면 안 된다라는 것만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백 변호사가 한 것 같아요. 절대로 넘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도의 수준을 맞추는 게 말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정숙 여사께지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좀 심각한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가운데 이 인물이 가장 주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할 때 한 말이 있는데 그 취임 일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좀 믿고 있고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박성규 전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은 그동안 정치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밝혔거든요. 그러나 민정수석 자리라는 걸 뭐 보겠다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 정치 참여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정치 참여 안 한다고 했다가 민정수석부터 정치를 사실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조국 교수는 지금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리틀 문재인이라는 별명도 사실 붙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언론을 통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저분이 나중에 또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길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공통점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관심을 저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의 등용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본인한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 우리 수도 없이 해왔던 얘기예요. 누구를 통치자를 평가할 때는 그분이 누구를 쓰느냐, 기용하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까지 아주 선명한 얘기들만 해왔어요. 모든 국정 현안에 심각한 현안에 아주 똑부러진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해온 분이거든요. 선명하게. 그것이 지금 본인의 발목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교 내에서 폴리패스에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폴리패스를 아주 심각하게 비난했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학칙상 지금 안식년에 정무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기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지 않았었어요. 도덕적인 양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했던 얘기하고 본인이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하고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본인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제약되거나 감독될 겁니다. 어차피 정치는 현실은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상이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현실에 발을 딛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풀어갈 때마다 본인이 이전까지 했던 얘기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참모는 모름지기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참모가 나서는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나서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벌써 며칠 되지 않았는데 조국 수석이 말이 너무 많아요. 미안합니다. 저건 조국 수석이 앞으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나와야 될 얘기지 본인이 세월호 얘기, 민정수석의 얘기 이런 얘기들 이제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참모가 나서서 앞장서서 저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민정수석이 수사지휘할 거냐. 수사지휘 안 합니다. 수사지휘해서는 안 되죠. 얘기를 제가 볼 땐 잘못했습니다. 수사지휘는 하나 안 하나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정확한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을 거예요.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 영향력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조국 수석의 답변은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은 부당한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다가 답변이 돼야 됩니다. 정당하게 갈 수 있는 간섭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그건 업무 조정의 형식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지금 해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 조국 교수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을 제 스스로 제가 좀 이렇게 조금씩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많은 분 같아요. 나쁜 얘기를 하면 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박지원 대변인께서 굉장히 우려,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러우신 것 같아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지금 물러나셨는데 조국 교수가 자기들한테 있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난 뒤에 공개적으로 굉장히 부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조국 교수의 어떤 면을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는 굉장히 SNS 활동을 통해서 아주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을 굉장히 이끌어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대한 그런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박지원 대표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왜 그런 것을 갖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라인에서 형성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트위터리안이나 이런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조국 교수가 이제 청와대 수석들 인사 이제 한 서너 명 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 어떤 관심이 지극히 높은 상황에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한 서너 번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성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좀
염려가 좀 접어도 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가 그렇게 활발하게 하던 SNS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이죠. 공직에 있는 동안 안 하겠다. 자, 자연인 조국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일 수 있지만 민정수석에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봉직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그런 어떤 개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스템이 이제 인선이 되면 지금 박성규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밝힌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 조국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얘기는 가서 누구를 집어넣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그 타겟을 지정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 과거 권위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수사 개입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지적을 올바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또 조국 교수도 명심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나니까 요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사실 이제 조국 교수가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약간 명확하게 무슨 뜻일까라고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첫 번째 일성 중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검찰 수사를 결코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드디어 민정수석이 검찰의 손을 떼는구나라는 얘기였었는데 그 위에 나온 얘기는 세월호 문제, 그다음에 국정농단 문제를 다루면서 새로운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물론 수사를 하게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수사할 것이다 했지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은 조금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검찰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을 검찰과 변호사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좀 너무 이상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그런 지적도 받긴 하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부당하게 개입했던 게 과거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태를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뭐 검찰이 수사 지휘를 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좀 과거로 거슬러 가면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죠. 정윤회 문건 사건도 실제 뭐 국정농단 무슨 아니면 십상시 그 안에 있어도 회동 이런 게 사실이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엉뚱하게 프레임이 딱 전환이 됐죠. 이거 누가 유출했어? 국기문란이야. 그래서 결국 그 유출한 사람 박관청 경정이나 조응천 지금 그 민주당 그 의원 같은 경우만 좀 고초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때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어떻게 연결이 됐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프로세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결국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우병우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걸 잘 해결해서 민정수석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몰랐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병우석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진짜 몰랐다면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짚다 보면 새로운 범죄 혐의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민정수석실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수사지휘하고 지금 이 내용은 전혀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좀 그러니까 해야 뭐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나게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종훈 평론가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밑에는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인력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고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단 특별감찰반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정부 시절에는 뭐 거기 부당하게 끌려가서 뭐 옷 벗으라 그러고 뭐 양말 벗으라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정부의 그 이른바 이제 그 고위층들, 고위직에 해당하는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최순실 씨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꽤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뭐 국정에 여러 가지 특히 인사에 개입한 그런 정황 증거들로 볼 때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정권 교체되고 난 이후에 뭐 공직
관련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비리 혐의들이 불거지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감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뭐 문체부 인사에 관계했다 이런 건데 그거 말고 뭐 국방부 인사라든가 뭐 군 쪽의 인사에 관계했다라는 관련했다라는 의혹도 계속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추가로 나와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특별감찰관에서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건 결국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초반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과도한 그런 오해를 좀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분들 다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조금 말을 좀 아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고 증거가 꽤 많이 확보됐을 단계에 그거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세련된 방식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과 관련해서 걱정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대면 가장 큰 기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검찰 출신이 아닌 대학 교수 출신, 법을 전문한 교수를 갖다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관계 충돌 없이 개혁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는 조국 민정수석이 꼭 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힘은 출신 성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아닙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들에도 힘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건 출신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직위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우병우 수석, 그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구조가.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런 이야기들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저렇게 할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만들어내고 참모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국 교수가 조금 아까 우리 질문들이 정치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분명하게 조국 교수를 위한 변명을 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미 전에도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치는 안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정도는 기회가 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그 자리가 본인이 그 진보 소장 법학 학자로서 늘 가졌던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의사를 이제 밝힌 것으로 일단 조국 교수를 위한 변명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그들의 운명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네 분들이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해주셨는데 지켜보면 알겠죠. 시간이 해가지고.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정치권, 특히 옛 여당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요즘에 나오는 말이 토사 홍팽 아니냐. 이거 토사 구팽을 빗댄 말인데 이제는 사냥 자비가 끝났습니다. 사냥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사 홍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홍준표 전 지사 지금은 차남이 있는 미국 LA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틀 전 출국 당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은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앞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처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대선이 끝나는데도 저 말심은 대단하군요, 여전히. 친박은 빠져라 하고 딱 일가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 친박 그리고 당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당내 인사들이 홍 전 지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인데 연속해서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금 막 그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갖고 또 그 출마를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데. 자, 지금 정우택 권한대행의 말도 있지만 홍문정 의원 경우도 대선에 떨어지는 홍준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친박은 빠져라. 자, 이거 갈등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죠. 갈등이죠. 민망한 갈등이죠. 정말 민망한 갈등입니다. 명백한 것은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 분명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뭐 거의 평소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절반의 지지도 못 받은 거예요.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인정을 받는 것은 처음에 2%, 3%대에서부터 완전히 괴멸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서 어쨌거나 거의 무너져가던 우파를 단합시키고 그래서 24%까지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네.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공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공은 홍준표 후보만의 공이어서는 안 되고 공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도왔던 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대로 대한민국 우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힘을 준 거거든요. 건전한 야당의 입장으로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벌써 당권을 누가 가지냐 이 경쟁하고 누군 나와서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정말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번도 돌아볼 틈이 없이 그냥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제대로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몇 날 며칠을 세워서도 진지한 고민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울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는 홍준표, 정우택, 나경원 또 다른 어떤 분들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나서는데 그냥 나서는 게 아니고 이 당의 미래를 이렇게 바꿔가겠다. 멀어진 국민의 마음 이렇게 붙잡겠다. 이 당 이렇게 새롭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다른 한쪽 날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 견제해가면서 그렇게 세워가겠다고 이런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치열한 비전을 내놓는 어떤 미래를 향한 그런 싸움의 장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거든요. 통상 이 정도 상황이라면 통상 어떤 과거에 대선에 지인 정당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한다든가 그리고 쇄신 개혁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하시는 분도 없고요. 개혁을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정당은 24%의 지지, 득표에 감지, 덕지, 이만하면 우리가 잘했지라고 안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제가 지금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도의 빛이 역력하죠. 그러니까 그럼 패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패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지지율 회복했으면 굉장히 선전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당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지금 된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기 대권 관련한 벌써 판짜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당대회 친박계가 될 거냐, 비박계가 될 거냐. 이거 지금 이제 경쟁이 크게 지금 돼 있죠. 자, 누군가 이번에 당권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왜? 내년에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하죠? 그럼 자, 풀뿌리 조직부터 재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총선이 있죠? 그 다음 거기서도 공천권 행사,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면 당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 경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대권까지 가는 거죠. 자,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계획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인터뷰 내용이 이제 소개된 두 분,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 다 지금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전 지사를 견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친박계와 비박계 중에서 친박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당연히 이주영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도전했던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지금 대기 중인 상태고요. 이제 비박계에서 그러면 누가 나오냐? 나경원 의원도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비박계에서 누군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홍준표 전 지사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이번 대선에서 어찌됐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당의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지사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저 지금 친박계는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당신들의 시대는 갔다. 자,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 선언한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홍 지사가 되느냐, 홍 전 지사가 되느냐, 아니면 친박계 또 다른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 당권을 둘러싼 한 6월 내진 7월 정도로 좀 예정되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권을 둘러싼 당내 벌써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만 가면 된다. 이 분위기로 들립니다. 지금 이종우 평론가의 그 해석에 네. 따르면.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던 친박 의원들도 다 징계를 해제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그냥 돌아간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이웃 정당인데 예. 이걸 도로 친박당, 도로 새누리당.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은 우리 저 백성문 변호사한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 백 변호사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로 친박당 맞죠? 도로 새누리당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24%의 득표를 올렸던 홍준표 후보가 사실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24%까지 올렸다라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보수의 한계를 보여준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항상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이제 붙게 되면 보통 보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50% 이상의 국민들이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밖에 못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반성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왜 지금 우리가 벌써 5월 달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탄핵 때문이거든요.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초래한 사람들, 그리고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뭐 그때 당원권 잠깐 정지했던 거 언젠가 금방 풀어줄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금방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었고 탄핵에 대해서 좀 반성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갈 곳을 잃은 중도 보수층은 자유한국당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제로 생각했던 게 안철수 후보였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후보였고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24%라는 득표율로 우리 이대로만 가면 앞으로 해볼 만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철저한 오산인 것 같고요. 이번에 여실하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지고 나중에 당권, 나중에 이거 대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부터 버려준 꿈 좀 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수가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 정권 탄생이 어렵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보수의 위기라는 것을 반드시 좀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기 박수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진짜 뭐 도로 친박당 이런 표현은 뭐 경쟁하는 당의 제가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세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피해 나가셨어요. 그 질문은. 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지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좀 당선된 대통령이나 떨어진 후보들이나 다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자, 지금 우리 떨어진 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가시면서 이 좌파들 판 짜는 거 보니까 내가 한 달만 있다 돌아와가지고 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하셨고, 지사를 했어요. 또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어디 지방을 돌면서 도와줬던 사람 만나면서 충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곧바로 현실 정치 재개를 다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대통령 후보였던 분들이 자세가 맞을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낙선 때를 돌아보면 정말 그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치를 하시긴 하십니다만 저는 낙선하신 후보들께서 자, 적어도 그렇게 한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어디 홍준표 보면서 미국에 가시면 한 달 있다 금방 돌아오실래 하지 말고 한 6개월, 1년간 정말 공부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또 대한민국 보수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거대 새로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담론 정도는 가지고 와서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왔으니 한번 제가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그런 어떤 것들 비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박수현 전 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좀 너무 가볍게 움직였는데 아까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모든 사람이 전당대에 다 출마해서 개혁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하고 약간
이 요구하시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박수현 전 의원에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면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적인 관심이 통합입니다. 통합은 뭐냐면은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 가지고 통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합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청와대에서 일해보니까 네.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른바 불복 사태입니다. 불복 운동입니다.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당신 우리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통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은 양쪽이 같이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 또 경쟁에서 졌던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역시 통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선 국면에서는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중요했어요.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당을 대변한다고 여겨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분 또한 그런 사람도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통합된 정부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바른 위치를 선거 패배를 딛고 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홍준표 후보나 또 정우택 두 분이 원내대표 두 분이 마치 어떤 분은 나와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나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이 민망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24%밖에 못 받고 지구도 반성하는 빛이 안 보인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제일 아픈 얘기입니다. 왜 반성이 안 됩니까?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함께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털어버릴 수 있는 장이 전당대회 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믿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대선 직후에 나온 대선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지역 몰표 현상이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념 대립 구도도 좀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대선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꽤 많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착시다. 따지고 보면 과거와 별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분석도 내놓은 게 있거든요. 자, 이건 이종훈 평론가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실제로 보면 지난 18대 대선 경우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득표 비율을 딱 나눠보면 보수 후보는 51.6%.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득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은 48%. 자, 그런데 이번에 보수 후보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 세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52.2%입니다. 그리고 진보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후보가 받은 두 개를 합해보면 47.3%.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5년 전 대선과 지금은 그다지 지역 대립 구도나 인용 구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해석에 좀 오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획득한 표를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표로 볼 거냐 하는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도 내지는 보수 중에서도 약간 좀 중도에 가까운 보수. 그럼 거기는 좀 약간 혼재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표가 건가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최종적으로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51대 49 중도를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득표 플러스 안철수 후보의 득표 이거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더하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48이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단일화해서 얻은 표가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둘이 뛰어서 합친 표가 62%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실제로 민심이 변화된 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예. 자, 그럼 호남에서도 뭐 문재인 후보 지지가 한 2였다면 안철수 후보 지지가 한 1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쪽 안철수 후보가 영남권에서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득표를 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안철수 후보가 한때는 그러니까 지지율 문재인 후보와 거의 양강구도로 가면서 영남권에서도 상당히 경북 지역 같은 데서는 오히려 뭐 1등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표심이 막판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시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이제 좌파 프레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걸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먹혔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뭐 좀 부진하면서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간 표가 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난 대선에 비해서 지역 구도라든가 이념 구도가 많이 깨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좀 약간 선전하면서 이게 약간 좀 회복된 내지는 복귀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께서도 이번 대선은 이념, 지역 구도가 조금 타파됐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조금 타파된 게 아니라 많이 타파됐죠. 지금 이종훈 평론가의 그 해석에 우리 지적에 전 완전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된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받은 표는 보수표가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일부 표는 진보표가 있고 일부 표는 보수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받은 표를 보수표로 얘기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받은 호남표를 어떻게 인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 구도는 굉장히 완화가 됐고 완화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단계 고민의 단계를 거쳐서 완화된 거예요. 재고 판단하고 누가 맞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했고 두 번째로 사전 투표 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한 80% 정도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산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보수 후보라고 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젊은 세대 표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보여지기 어려웠던 현상이죠. 유승민 후보가 받은 표는 전통적인 보수 계층의 표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젊은 층의 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역 간, 세대 간, 아주 고착화됐던 구조가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록 패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우리 정치 지형, 정치사를 새로 써가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비교하면 이 득보 현황은 굉장히 진일보한 상태라 이렇게 좀 두 분이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박수현 전 의원께는 호남 쪽 얘기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과거의 호남에 비해서 호남은 사실 거의 80%, 90% 가까이 몰표를 주는 지역이었거든요. 특정 후보에. 근데 이번에는 두 명의 후보에게 물론 비중은 있지만 그래도 나눠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 숫자,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뒷골이 땡기는 부담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모습을 민주당과 대통령은 좀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호남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애초에 지난 총선 때까지 국민의당이 아주 석권을 한 그런 지역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뒤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호남은 그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시대적 소명임을 잘 알고 전략적 투표를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 투표를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호남성 아주 거기가 진지 아니겠습니까? 주진지인데 주진지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짧게 미시적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도 다당제로 치루어진 최초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군소정당,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예를 들어 한 2, 3% 수준의 득표가 아니라 꽤 의미 있는 득표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5당 체제, 다당제 선거를 처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과거의 분석대로 어떤 지역 대결이나 이념 대결 이런 분석의 어떤 틀보다는 이번에 새로 하나 문제가 제기된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대결 이 구도만 우리가 좀 무너뜨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좀 비교적 가치가 다양한 이런 어떤 선택지들을 놓고 국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치 다양성, 역동성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면서 굉장히 민주정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좀 확보한 그런 선거다. 호남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다음 주제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관심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 심상정 두 대선 후보를 입각시킬 거다. 이 얘기가 꽤 나왔었거든요. 왜 그런가는 이분의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어떤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귀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 아시죠? 네네.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보고를 드린 거니까요. 그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생각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소리 돌고 있는 데서 유승민 의원은 일단 말도 안 되는 거 다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청와대는 그런 제안 한 일 없다라고 딱 선을 걷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뒤끝은 남아 있습니다. 자, 백승호 변호사. 네. 자,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뭐 매듭이 지어진 것 같긴 한데 사실 따져볼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흘려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본 지금의 여권. 여권이라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민주당입니다. 여권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린 두 명의 대선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흘린 쪽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좋죠. 그러니까 경쟁했던 상대당 후보였던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히고 또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게 어찌 보면 화합이고 협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잘못하다가.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툭 던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거의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냥 유승민 후보한테도 좀 이렇게 입각 제의를 한번 해보고 여기도 제의해보고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삼고초를 해서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같이 갑시다 하는 정도가 돼야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물론 이게 청와대에서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상대당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입각을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을 경우에 두 후보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만약에 국민 추천제를 해서 압도적 다수가 그걸 원하면 사실은 이 좀 두 분 다 외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영선 발이 아니고 김현정 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가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좀 답을 뽑아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하니까 뭐 당연히 앵커는 그거를 이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불거진 그런 해프닝이 돼버린 건데 이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자꾸 뭐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역시 그래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30초 정도 된다 짧게 얘기해 그 절차와 방식이 다 잘못됐죠. 백승호 변호사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처리하면은 깊이 있는 물밑 대화가 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향한 한 차례 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 당에는 흔들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일 피해야 되거든요. 집권 초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국 교수 얘기할 때, 수석 얘기할 때 말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과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을 조심히 하고 줄여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